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매출 150억 사업가 제이미 강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사업에 필요한 유통 트렌드 특강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좀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제이미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기 화장품 브랜드 운영하고, 그다음에 유통 도매업 운영하고 있고요. 총 사업 연수는 10년 이상 됐죠, 제가. 그리고 온라인 진실의 방에서 동빈님과 함께 활약하고 있는 제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새 일매출 어떻게 되세요? 이번에 저희 오프라인 강의할 때 만든 스토어, 그것만 알려주세요. 쿠팡 빼고, 그냥 네이버만. 600? 600 정도 되죠? 일매출 600이에요? 예, 예, 예. 어제 560 정도? 와, 지금 6개월 걸렸죠?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 정도 나왔고, 이제 택배를 저희 이제 임직원들끼리만 싸게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돼서 알바 두 분을 급격하게 모셔서 하고 있죠. 진짜 빠르게 컸어요, 그죠? 동빈님은 요즘에 일 매출 어떠십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함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그렇고 오늘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초보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상품 소싱. 지금 제가 뭘 팔면 좋을까요? 뭘 팔아야 될까요? 약간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어떤 카테고리가 조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카테고리가 하락세인지 지금 23년 이제 하반기인데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빈님과 저희가 이제 저희 동미TV 애청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찝어서 얘기할 건데,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트렌드부터 파악을 하고요.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요. 이 내용을 들으시고 많이 좋아하신다면 앞으로도 시리즈물로 같이 재미있게 많이 해볼까 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맨 처음에 알아볼 것은 23년도 7월 26일자의 디지털 타임즈의 뉴스 기사입니다. 상반기 유통업계의 매출 전년 대비 5.7% 상승, 85조 원이 넘어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까서 봤더니 매출은 5.7%나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디서 대체 이 성장이 주도했고 어디가 많이 하락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보았을 때는 일단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전체 다 하락했습니다. 실제 매출 증감률로 봤을 때는 1%에서 2.5%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특수로 보복 소비라고 하지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8%, 뭐 20% 이렇게 성장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장률이 1%로 줄었다. 그럼 1%로 준 것도 성장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가의 인상이 있지요. 뭐 명품백의 가격의 인상 등이 그 1% 이상보다는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만큼 최근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보복 소비나 그런 것들은 끝났다. 전반적인 소비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늘었냐라고 봤을 때 편의점, 첫 번째 편의점이 늘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온라인 판매에서 7%의 성장이 있었는데요. 그 온라인 판매는 문화, 여가, 여행 이런 쪽으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자세히 한번 보았더니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가전, 생활용품 그리고 인테리어 용품은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화장품, 여행, 티켓 등 문화산업은 성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것이 여기서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호신용품 기억하십니까? 아우, 네. 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유통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저희 판매자들은 소비자의 지갑을 좀 보다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유통 트렌드를 분석해서 거기서 우리가 공략할 부분을 찾아야겠죠. 첫 번째는
편의점 매출의 성장세가 코로나 시대 때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아, 대형마트 매출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접근성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반응한다고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접근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복 소비가 줄면서 실제로 두 번째 저희가 신문을 봐야 하는데 불황형 소비 마케팅이 주요하단 말입니다. 편의점들에서 1 플러스 1이나 혹은 뭐 2 플러스 1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전체 유통가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백화점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대형마트 같은 것도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건 많이 나간다. 불황형 상품이라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담배와 소주입니다. 라면도 있죠. 그런 것들이 나가는데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실제 저희 상필품 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마케팅을 하는 상품들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화, 여행 문화 등 경험에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트렌드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봤을 때는 아까 잠시 얘기했던 호신용품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 불안감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판매자가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제안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제안입니다. 절대 단가가 높은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들어간다면 언제나 승산이 있어 왔고 지금은 더 그러할 것이다. 라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면 1kg을 주로 판매하는 작곡이라고 한번 볼까요? 작곡 봉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400g, 300g 정도로 소분을 작게 해서 판매하면 1인 가구 혹은 내가 지금 이 소비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거고요. 너무나 가격 경쟁을 같은 단량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괜찮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함량에 대해서 솔직히 소비자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홍삼이 100% 홍삼 스틱에 홍삼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홍삼의 함량을 좀 낮춰서 단가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평균적인 가격이 5만 원 혹은 10만 원대의 시장에 내가 동일 용량에 2만 원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싼 게 비지덕이니까 이게 나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같은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민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판매하는 것 중에 그런 즙종류가 있잖아요. 네, 있죠. 제가 그 시장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단가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진율은 60%가 넘고 판매량은 정말 제가 지금 그 카테고리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여러 개 구매시키기도 하니까 뭐 하나 사는 게 아니고 그 2만 얼마짜리를 뭐 5개씩 구매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되면 뭐 마진적인 측면이나 전체적인 객단가 측면에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불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 이 불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로 봤을 때 2, 3년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제안 전달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변화를 판매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판매자의 지금 뭐랄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코로나 시절에 원래 마스크 판매업자들은 대부분이 영세했습니다. 뭐 마스크 기계를 굴리지를 못해서 몇 개만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마스크 제조업자들이었는데 코로나라는 게 터지자마자 남들에겐 불행이었지만 그분들에겐 엄청나게 큰 대운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애시당초 마스크 기계가 없는데 못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동비님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2020년 20년도 4월 달에 소독제를 코로나 터지자마자 뭘 팔지 생각한다면 소독제를 팔았죠. 그래서 11톤 차로 해서 뭐 2주일에 뭐 한 4대 이렇게씩 팔았어요. 그때 그렇게 팔았고 2달 정도 지나 보니까 리뷰가 4,000개가 쌓이더라고요. 이야, 두 달에 예. 4천 개. 예.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4,000개 리뷰가 쌓일 정도로 판매가 됐죠. 그때는 택배를 싸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막 3, 4천 개씩 나갔으니까 제가 그 택배 싸는데 저도 뭐 택배를 싸고 했었죠. 자, 그럼 그렇게 누군가는 그 시점에 그걸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최근에 우리 이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는 호신용품을 빠르게
알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늦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템 스카우트 그래프 한번 봐볼게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 그래프 이제 트렌드를 보지 않습니까? 그 뭐지? 셀링하니 트렌드도 괜찮지만 전 동민님이 좀 싫어서 안 봐요. 아이템 스카우트 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간으로 봤을 때 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8월 4일 날 16만까지 갔어요. 하루에. 호신 용품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삼단봉, 너클, 그쵸, 그쵸. 스프레이 이런 거 다 하면 30만도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빠르게 들어갔다면 굉장히 많은 매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지금 꺼졌냐? 지금도 안 꺼졌어요. 지금도 안 꺼졌어요.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파는 것은 뭐랄까요? 되게 좋아요. 솔직히 진짜 죄송하지만 태풍,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황사, 그다음에 이런 류의 것들 있잖아요. 저번에 그 그러면 침수 비 많이 왔을 때도 차량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 용품들 엄청 많이 판매됐었잖아요. 망치였죠? 네, 뭐 그런 것들. 맞죠? 네, 그러니까요. 그거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엄청 많이 판매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긴 해요. 소문이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게. 저는 팩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호코치께서 네.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것이 불안감을 파는 것인데 평상시엔 잔잔해요, 이런 게. 근데 터지는 즉시 말도 안 되는 수혜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정도는 예비 상품으로 갖추고 있는 건 저는 추천해요. 그럼 불안감 팔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잘 알아보시는 걸 해보시는 것도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겨울 되면 동파 있죠? 그렇죠? 동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요게 요새 되게 화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메인 매출이 네이버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흐름이 쿠팡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수료 그다음에 마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출이 1억인데 남는 게 없다. 오히려 적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각 매체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저희 판매자들이 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좀 좋을까요? 수수료의 얘기는 진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찍었던 그 제가 이상한 호텔에서 찍었던 영상이 있었죠. 네. 집 아닙니다. 호텔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찍었을 때 저희가 주제가 네이버 쿠팡이 수금을 시작했다라는 맞아요. 주제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최였었습니다. 근데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졌다. 이것도 이제 뉴스를 토대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아, 7월 28일자에 나왔던 뉴스예요. 큐텐이라는 기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동남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큐텐은 동남아의 황제입니다. 그곳, 뭐 일본도 큐텐을 많이 쓰죠. 뭐 근데 그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1군이 아닌 1군이라고 하면 네이버 뭐 이제 쿠팡 1군이죠 사실 온라인에선 1군이 아닌 2군 기업들을 인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메프, 티몬, 인터파크까지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얘기로 나오는 것으로는 11번가 인수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의 이런 커뮤니티를 자기네가 형성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임직원을 해고를 했어요. 600명을 해고를 했고요. 정리해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가격의 인상이겠죠.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되던 기업을 인수했으면 첫 번째라는 건 무조건 인원의 감축이죠. 두 번째는 수수료의 상승이에요. 근데 이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는 당연히 얘네가 이 업체들이 쿠팡과 네이버 1군과 싸우려면 낮은 가격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격은 판매가는 건드릴 수가 없다. 자기네가 직접 사입을 해서 판매한다 한들 어쨌든 판매가를 높일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적자를 메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땐 셀러인 거죠. 그래서 이 뉴스 기사에 보면은 기존에는 미메프가 월에 99,000원에 판매자 그 서버 이용료를 부과를 시켰거든요. 이것을 현재 최대 매출액별 인상을 해서 최대 499만 원까지
인상시켰습니다. 499만 원이면 너무나 심하죠. 50배 정도의 수준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수료가 아니에요. 수수료는 있어요. 따로 10몇 프로가 있다고요. 거기에 서버 이용료라는 걸 내죠. 쿠팡도 판매자 이용료 있는 거 아시죠? 네. 5만 5천 원이 붙어 있죠. 그것을 지금 이쪽에서 이군에서 올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일군들은 그것을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기사 보면서 다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기사는 골드만 쿠팡 주가 60% 오른다라는 한시장서 고속 성장 호평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냈어요. 23년도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쿠팡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이 대체 어떻게 흑자를 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쿠팡은 원래 로켓 배송으로 시작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1세대는 이베이 옥션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나서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의 그 지위로 한마디로 검색을 하는 원래 사이트였죠. 거기서 네이버 쇼핑을 하면서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걸 잡기 위해서 쿠팡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갖죠. 빠른 배송을 하려면 자신들이 물류 창고에 사입을 했어야 됐고 그게 로켓 배송의 시초였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적자가 심한 거예요. 물류 창고 지어야죠. 그 다음에 재고를 사입해서 그걸 반품도 안 합니다. 로켓 배송은 다 팔 때까지 자신들이 다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심화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제트 배송이에요. 판매자는 잘못 알면 로켓 배송은 너무 어려우니까 얘네가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이 업체가 루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트 배송을 만들었구나 로켓 크로스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흑자를 내기 위한 방안이었어요. 실제로 물류 시스템을 똑같이 이용하는데 재고를 자신들이 떠안지 않는 거였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한 번 더 나가서 쿠팡이 죄송합니다. 물류비를 고객에게 부담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바뀌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물류 운영비까지 받겠다. 그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광고도 수익을 내지요. 자, 이렇게 세 개로 흑자를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돌아볼게요. 제가 한번. 지금 쿠팡 제트 배송에 입점하면 물류 운영비에 대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안 내요. 입고비 이런 걸 안 내요. 보관료도 처음에 뭐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담당들이 하니까. 근데 이것을 실제로 안 내게 할 것인가 말이 됩니까? 그동안에 지금 이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로켓크로스의 정책을 지금처럼 갔는데 그리고 물류센터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인데 이것을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이 시스템은 또 누굴 따라가는 것인가? 로켓의 로켓크로스 시스템은 네이버의 도착 보장 시스템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 도착 보장이라는 것은 풀필먼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자에 저희 회사 품목 중에서 5천 건 정도 나가는 것을 신규로 입점시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CJ 풀필먼트에 말이죠. 근데 이전 년도에 22년도에 입점했을 때는 꽤 할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택배 한 건당 비용을 자 포장비, 그 다음에 하포장비, 뭐 그 다음에 박스비, 뭐 이종 동종 합포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몇 개 어떻게 포장하는지 그런 거 다 다르고 거기다가 택배 발송비, 그 다음에 네이버 도착 보장 이용비 이렇게까지 딱 했을 때 얼마냐면 한 건당 4,000원.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입고비, 보관비, 반품 뭐 반출비 이런 거 다 했더니 그 5천 건 정도 나가는 회사의 택배 한 개당 평균 발송 그 비용이 5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네요. 5천 원이에요. 편의점이에요? 그러니까 5천 원 정도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켓이 이것을 그러니까 제트 배송이 이것을 쿠팡이
안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수수료의 인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물류 시스템을 병행하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초기에는 프로모션을 걸지만 점차 프로모션을 없앨 것이다. 지금 그렇게 프로모션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알아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그 쿠팡 수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대로 계산을 해보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주정산으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주정산 하면 더 힘든 거 아시죠? 계산이. 진짜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월정산으로 하면 명확하게 매 월 말에 딱 떨어져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정산은 그걸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판매자분들 에 정산서를 똑바로 보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동비님도 쿠팡을 판매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주력은 아닌데 조금씩 하죠. 그러면 다음번에 쿠팡 정산 올바르게 정확하게 보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죠. 그런 것도 그럼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 정말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심플하게 판매자들, 셀러분들은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시대의 셀러들이 과연 그렇다면 이런 작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은 사실상은 저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와 쿠팡의 이제 두 가지 일군의 메인 채널이죠. 비율을 적당히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60%, 쿠팡은 40% 정도로 운영하시는 게 지금 현재의 수익을 보전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60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가 70대 쿠팡 30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이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쿠팡 강의하시는 오른쪽 날개님이나 왜 또 돈 사람 버는 이름 하마님 같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는 팩트를 얘기하자면 쿠팡에서는 진짜로 OEM을 하거나 중국에서 사입을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이익을 많이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익 보는 방법들이 있고 전략들이 있지만 저희 같은 쿠리니로서는 그만큼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네이버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도착 보장 시스템은 활용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근데 쿠팡은 제트나 로켓을 활용하지 않으면 매출의 드라마틱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너무나 수수료를 떼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비중을 조금 더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입가는 낮추고 결제일은 미루고 선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분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당장 매입가에 대해서 낮추는 것을 매입처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공장이 됐든 아니면 중국 수입처가 됐든 아니면 뭐 위탁 판매처가 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나의 권리를 잘 찾지 못해요. 그 첫 번째 권리가 내 제품의 매입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판매가를 올리는 거 좋죠. 좋은 전략이죠. 근데 선행되어야 될 것은 매입가를 잘 받는 게 우선이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거, 결제기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제기일을 제가 왜 미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이해를 잘 하지 못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을 한 달 동안 운영을 하고 바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자마자 바로 줬을 때 하고 월 초에 물건을 받아서 월 말에 물건을 결제한다는 가정이라고 본다면 30일의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30일이면 이게 두 달이면 1억이면 2억 정도의 거의 여유가 생긴다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뭐 계량적으로 할 수 없고 그냥 추측상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2억 정도의 돈을 제가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이 지금 적자가 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판매자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적자를 몇 년간을 유지하면서도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쿠팡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결제를 받자마자 해줘야 됩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물건은 돈을 받자마자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거 망합니다. 망합니다. 모든 대기업이든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도 절대 물건 받자마자 돈 주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그러니까 우린 소비자한테 바로 받고 바로 받을 수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빠른 정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좋은 거고. 그리고 결제는 최대한 매입 초에 늦게 해줘야 된다. 쿠팡이 늦게 해주니까 라고 표현할게요. 다른 업체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정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업체들이 실제로 결제를 늦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들이 쿠팡이나 결제를 늦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이 선정산 업체들이에요. 핀테크라고 하죠. 뭐 이런 금융, 핀테크라고 하는데 선정산 업체들이 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업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1.2% 아이템 마켓 쿠팡 기준으로 1.2%면 받을 수 있다. 그럼 1.2%는 매입가를 낮추든 판매가를 올리든 여기서 어느 정도 상세가 가능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올려놓고 혹은 낮춰놓고 매입가를 결제를 선정사를 받으시는 게 지금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건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쿠팡과 네이버의 비율, 그 다음에 매입가 낮추기, 결제 미루기, 그 다음에 선정산 받기를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는데 큰 주제를 마지막 세 번째는 신규 채널 중에서 포텐셜이 높은 업체들을 빠르게 선점하시는 것입니다. 동민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업체가 있어요. 2019년도인지 20년도에 출범한 올웨이즈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올레이즈. 네. 이 올웨이즈 플랫폼이 뭐가 좋았냐면 소비자에게 판매가를 뭐 전가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싸야 살아남으니까요. 근데 신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판매자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별도로 3.5%의 파격적인 수수료를 책정을 했죠. 그리고 마케팅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운영을.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활성 고객 수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또 찾는 거. 이게 올레이즈 저도 써봤지만 네. 특이한 광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도 목표 로아스를 설정을 해두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 클릭당 비용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 물건이 판매가 돼야 광고비가 빠지는 이런 광고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신박했어요. 쏠쏠하게 그쵸. 저는 잘 빼먹고 그게 있긴 합니다. CPC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근데 판매가 돼야 네. 광고비를 낸다. 꼭 이거는 좀 뭐 괜찮더라고요. SPC인가요? 셀퍼 코스트인가요? 그 용어가 있었는데, 있어요. 용어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이제 판도어더라는 업체가 성장했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중국에 알리바바가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후발 업체로서 또 성장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판도더, PDD라는 그룹인데요. 그쪽의 정확한 방식을 차용해서 롤 모델로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웨이즈는 이번에 시리즈 C인가 투자를 또 받았어요. 600억이나 또 받았는데 아마도 이거를 그 데스밸리라고 하죠. 그 적자의 늪을 만약에 얘네가 타개를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올웨이즈도 또 올라가면 쿠팡처럼 될 수도 있죠. 이것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지금은 올웨이즈였다. 저는 이미 놓쳤는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올웨이즈가 한창 잘 나갈 때 놓쳤는데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토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토스가 은행업을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센세이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금융계에서.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확장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동구매를 합니다. 토스에서. 토스 공동구매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예 이커머스 업계로 들어오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야, 토스가요. 이거 엄청난 소식이죠. 그래서 토스는 굉장히 탄탄해요. 솔직히 올웨이즈 같은 그룹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2의 카카오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기업이 이커머스에 들어온다면 전략은 똑같아요. 판매자에게 초기에 수수료를 낮춰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때 빨리 탑승해야죠. 토스의 월간 그 사용자 수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거 기사 잠깐 찾아볼 건데요. 토스 월간 사용자 수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1739명이에요. 월 평균 사용자가. 1739만 명.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쿠팡이 현재 월 평균 사용자 수가 엄청나죠, 쿠팡 트래픽이 2,935만 명이에요. 근데 이커머스를 하지 않는 토스가 1,739만 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여기서 확장해서 이커머스 영역까지 확대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것이다. 올웨이즈는 여기 축에 못 깁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스가 들어가면 빠르게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이거는 동비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튜브 최근에 네. 라이브 판매 시작했죠. 인플루언서들하고 하는 것도 그죠. 그래서 카페24와 유튜브의 협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24가 이런 그 호스팅사, 자사몰을 운영하는 분들께는 가장 유명한 그런 호스팅사지 않습니까? 이 자사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라이브를 쓸 수가 없었어요. 네이버 라이브나 쿠팡 라이브는 좀 의미가 없어요. 좀 이상한 시스템이 제가 나중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그다음에 최근에 떴던 게 이제 그립이라는 라이브가 또 있었죠. 근데 그거는 자사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사몰에서 리뷰를 쌓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유튜브가, 구글이 자신들과 이제 지금 이 생각하는 그 뷰가 동일한 카페24에게 접근을 한 거죠. 이건 엄청난 뉴스였어요. 그래서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는 빅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플랫폼들을 통하지 않고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방금 얘기했던 올웨이즈나 혹은 마켓컬리나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아주 희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까지 얘기한 걸 잘 봤을 때 CJ와 쿠팡이 결별한 것도 알고 계시죠? 햇반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햇반을 쿠팡에서 안 팔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쿠팡이 자꾸 가격 깎고 갑질이 엄청 나죠, 쿠팡이. 대기업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LG생활건강 그리고 CJ 같은 대기업들이 못 견디겠으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걸 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쿠팡은 어떻게 하냐면 PB 브랜드 만듭니다. PB 브랜드 만들어서 자기들이 상위에 올려요. 실제로 이런 자신들의 플랫폼의 지위를 활용한 독과점의 형태를 대기업은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든단 말이에요. CJ도 만들고 지금 혹시 예전 광고 중에 그 정관장도 정몰이라고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럼 삼다수몰 이런 거 혹시까지 합니까? 라고 봤을 때 자체적으로 힘을 만드는 과정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들에 섞이지 않고 내 브랜드의 파워를 이용해서 내 힘을 만들겠다. 그럼 여기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플랫폼들은 절대 판매자를 고려하지 않아요. 쿠팡의 예를 보시면 알아요. 쿠팡이 성장을 크게 해서 자기가 활성 사용자 수를 만들어 놓고 지위를 가져가면 소비자는 몰라요. 그게 PB 상품인지 판매자 상품인지. 맞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빠져나갈 사람만 빠져나가지 저희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걸 빼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나의 힘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씩 분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내 자사몰이나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브랜드화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주체적으로 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오늘도 참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꿰고 계신 거예요? 술술 먹고 나오네 살려고.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먹고 이미 먹고 살 정도는 넘으셨잖아요. 이미 먹고 살 정도 넘지 않았고요. 저, 점심도 못 먹어서 뒤에 이런 봐. 그 명품 비타민 있네 뒤에. 이거는 에? 당신이 선물을 안 해줘갖고 제가 선물을 받았고요. 그래요? 죄송해요. 요것은 오늘 이제 점심입니다. 예감이라는 과자인데 저 살 요걸로 빼려고 그거 때우고 먹는 거 아니에요? 살쪘다고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예감을 먹는 그래요. 게 저 95kg입니다. 그래요? 왜 놀려? 아니 근데 맞아요. 근데 왜 장난이고요. 근데 최근자에 솔직히 이런 것들을 익히지 않으면 너무 빠르게 변해서요. 지금 그 위메프 팀원 쿠팡 아니 저 인터파크 넘어간 거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사실. 근데 너무 빨리 변해요, 지금. 그래서 아 이거 정보를 익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진심이에요. 근데 이게 매체가 진짜 이렇게 다변화되고 너무 빠르게 변하면 오히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기본기만 좀 잘 준비해두면 그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기존의 네이버 쇼핑의 최상단에 위치한 사람들 혹은 쿠팡의 완전 포식자로 위치하신 분들을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서 완벽히 까내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저희만큼 잘한다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규 사업자분이 만약에 굉장한 지식이 있는데 그런 것만큼 잘한다면 까내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규 플랫폼이 생길 때 초기에 들어가면 제가 거기에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최근의 상황들로 봤을 때 빠르고 기민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플랫폼끼리의 경쟁은 저희는 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겨야 돼요. 네. 실제로 판매자끼리 경쟁하면 너무나 잘 알지만 소비자가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네. 플랫폼끼리 경쟁하면 판매자가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옵션이 선택 옵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끝나요. 네이버 아닌 쿠팡 둘 중에 하나가 먹는데 최근 제가 트렌드로 봤을 때는 쿠팡이 먹을 것 같거든요. 네, 맞죠? 맞아요. 쿠팡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는 그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 정치권에서 뭐 반독점 뭐 혹은 뭐 독과점 뭐 방지법 같은 걸 내서 막는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쿠팡을 응원할 거예요. 아닙니까? 쿠팡이 빠른 배송이나 그런 즉각적으로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반품해주는 거. 그런 거는 소비자가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쿡쿡 때리는 거지. 그래서 망치로 팍팍팍팍 죽어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PB 상품. 진짜로, 진짜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플랫폼들의 등장은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고, 전 토스가 빠르게 이커머스에 진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토스 좀 신박하네요. 그렇죠? 네, 토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그 토스 은행은 안 쓰지만은 뭐 이제 가끔 신용도도 보고 송금 급하게 할 때도 토스를 쓴단 말이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토스의 월간 사용자 수가 1,7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카카오가 실제로 아까 우리가 카카오를 뺐지만 카카오가 선물하기에서는 압도적이지 않나요? 맞죠. 그 플랫폼을 활용한 지위를 통해서 사용자 수로만 치면 카카오가 제일 많죠. 그래서 문화버릇 확장. 그래서 토스가 들어왔을 때 수수료만 올웨이즈 정도로 해준다면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들이 배가 불러서 또 우리를 망치로 쾅쾅 때리기 전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동민님도 빨리 들어가셔야죠. 네, 들어갈 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 네이버랑 쿠팡에서 크게 힘을 못 쓰고 그 약자로 살아남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뭐 또? 에? 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잠깐 정리해보면 그래도 정리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유통 트렌드로 보았을 때는 아, 전반적으로는 매출이 모두 감소했고 화장품, 여행, 그리고 뭐 문화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온라인 판매를 주도했다. 우리가 이것에 편승할 수 없으니까 뭐 여행이라면 여행과 관련된 용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뭐 호신용품이나 그런 불안감을 파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네이버 풀필먼트를 사용해 보았더니 도착 포장을 사용해 보았더니 5,000건 택배 기준으로 한 건당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아나무인의 가격 프라이싱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과 더불어서 큐텐이라는 업체가 위메프, 티몬 그리고 인터파크를 합병하면서 수수료를 굉장히 빠르게 인상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수료율과 판매가를 수수료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판매 채널 다변화 정책을 잘 써서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지금 1군에서는 네이버가 70%, 쿠팡이 30% 정도의 비율 혹은 60에서 40 정도가 저는 미니멈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입처 결제기일 미루고 매입처의 매입가 낮추고 선정산 시스템을 활용하시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토스나 그다음에 뭐 이제 유튜브와 카페24 협업 같은 뉴스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빠르게 들어가서 선점하신다면 낮은 수수료로 그들의 성장과 함께 올라타서 갈 수 있다. 결국 마지막으로 본질로 돌아갔을 때 귀결될 수 있는 것은 대기업도 그러하듯이 내가 좀 사업이 궤도에 올라왔다면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 브랜드를 브랜드화 시켜서 내 상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자사몰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깔끔하게 또 정리까지 잘 해주셨네요. 다음번에 또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모아서 연락 한번 드릴 테니까 항상 휴대폰 주시하고 있으세요. 제가 무슨 뭐 빼먹고 싶으면 빼먹는 사탕 같은 존재인가요? 주머니에? 아이, 또 이렇게 또 막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나마 우리 이제 동빈TV 구독자님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에 또 재미가 없어 하시면 1부작으로 끝나는 거고, 재미있어 하시면 또 2부작, 3부작 하면서 또 이렇게 저희 재밌는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마구마구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모아서 제가 또 제이민한테 연락 싹 해가지고 요런 영상 또 준비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아니요,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그걸 당신이 하셔야죠. 제가요? 예. 당신은 그냥 아니 저는 동비TV 이제 운영자라고 어이 동비TV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플랫폼들은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그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 같은 선량한 판매자에게 이렇게 뭐 제가 수수료를 떼가요, 뭘 프레시를 떼가요?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주지 않지만 일을 안 하고 저한테 시키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질문 받으면 질문도 읽어야 되고 할 게 얼마 많은데 맞죠? 그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설득돼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네. 아이 또 영상 편집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아. 편집자 시키시잖아요. 그건 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요? 돈을 주니까 하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서로 더 이상 물어뜯지 않고 여기까지만 훈훈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